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장기 미국채 TLT의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3년 하반기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 기본 전략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코스터라니 달걀 그림인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11월 FOMC가 마친 상황이고요. 11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8월 FOMC 이후에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이나 채권 수익률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11월 FOMC가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기준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 사이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채 수익률이 고점에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코스터라니 달걀 그림에서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들을 표기해 둔 건데 A에서 C 국면,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순간까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기준금리가 고점 근방에서 A에서 C 구간을 대비하는 식으로 자산 배분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A에서 B 구간에 진입을 해서 버블의 최고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 C 구간에는 미국채와 금, 달러 비중을 높이고 이 시기에 반등을 하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비중을 낮춰서 경제위기를 대비하게 되고요. 경제위기가 지난 후에는 다시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많이 하락해 있고 미국채와 금, 달러는 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리밸런싱을 해서 이때 미국채와 금, 달러를 이익 실현하게 됩니다. 각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사이클 시기의 날짜와 이번 사이클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기준금리 고점 A는 지난 사이클은 201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2023년 8월에 마지막으로 올렸고요. 2023년 7월 27일에 올렸지만 8월 FOMC이기 때문에 8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준금리가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고 물론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정도의 인상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서 이번 사이클의 금리 고점을 그동안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11월 FOMC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금리 고점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 구간에서 결국에는 B 구간으로 가게 되는데 B 구간은 버블의 최고점의 마지막 구간으로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도 점도표를 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점도표에 나타나 있잖아요. 원래 2024년 하반기였는데 지금 5월 정도까지 당겨졌거든요.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경기 침체를 좀 더 빠르게 온다고 연준이 예측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멀쩡하고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갑자기 내려주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위험자산에는 좋지 않은 신호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자산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전후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2028년 12월 달에 금리 고점이 된 이후에 2019년 8월까지 약 8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었거든요. 그리고 8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게 됐어요. 8월 전후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던 적이 있고 다만 지난 사이클 때는 이때 바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금리를 두 번 더 내려서 총 3번 정도 예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경기 침체가 오진 않았고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이 B컷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반대말인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낮추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금리 사이클로 봤을 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고점이 된 거 이후서부터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하하는 시기 그리고 첫 번째 인하 시기에서 B컷의 시기까지 보시다시피 약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었고 이때 위험자산이 버블의 마지막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해보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좋게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한계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이때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지 않으면 향후의 경제 위기 구간에서 이익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 C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은 반등할 때마다 익절하면서 수익을 지켜야 되고 안전자산과 대체자산 그리고 달러 현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사이클에서 미국 증시가 2019년에 많이 상승하고 있을 때 미국채와 금을 모았고 그래서 2020년 3월에 위기를 안정적으로 해칭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 사이클에서 발견되었던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전 사이클에서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중간에 한번 고점을 찍게 되는데 물론 이게 최종 고점은 아니었고 버블이 터지기 마지막 직전에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금리도 2.5%였고 여러가지 상황이 각 사이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기준금리 고점 전후로 첫 번째 고점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게 2018년 10월 1일이었거든요. 2018년 10월 1일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금리를 2018년 1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더 이상 못 올리더라고요. 금리 고점 전후로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금과 미국채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사이클에서는 금은 저점을 2018년 8월 15일에 찍었고 TLT는 저점을 2018년 11월 1일에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 날짜가 꼭 중요하다기보다 금리 고점 전후로 나스닥 지수는 고점에서 하락하고 GLD와 TLT는 저점에서 반등한다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미국 증시가 고점이 되고 금과 미국채가 반등하면 이제 금리는 거의 고점에서 더 못 올리는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정확하게 각 자산들이 캔들상으로 저점을 찍은 날을 적은 건데 현 사이클을 보면 나스닥이 최초 고점은 물론 2021년이지만 2022년에 하락했다가 2023년 상반기에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근데 금리 인상이 8월 FOMC에 마지막으로 하고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전후로 나스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고점 2023년 7월 19일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하면서 중간에 반등도 하지만 현재 추세는 하락하고 있죠. 대표적인 미국 증시인 나스닥의 고점이 금리 고점 전후인 7월 19일에 확인이 됐고 금리도 결국에는 8월 FOMC 이후로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올린 금리 고점 시기를 생각하면 7월 27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FOMC가 있던 날이고 거의 금리 고점이 나오기 전에 나스닥이 고점을 먼저 찍은 걸 알 수 있죠. 지난 사이클에서는 금이 좀 더 일찍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금리 고점 근처에서 금도 단기적인 저점을 지금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0월 5일을 쓴 이유가 10월 5일에 금이 3%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이라고 날짜는 표기한 거고 그동안 TLT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A에서 B 구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2023년 10월 23일 기준으로 TLT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거래량이나 캔들의 상황을 봤을 때 장기 미국채 수익률이 끝도 없이 오르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봤을 때 현재가 TLT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 거 기준으로 현재 10월 23일에 TLT의 저점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이클과 현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 A에서 B 구간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들이 차례로 다 일어난 걸 알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요 B 구간을 지나는 건데요. B 구간을 지나면 정말로 경제위기가 눈앞에 왔다고 보면 돼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경제위기가 터졌죠.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점도표로는 내년 5월을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자산배분 투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점도표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연준의 FOMC를 즐겨찾기 하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FOMC를 추적하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 연준이 경기 침체가 20년에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코로나 위기처럼 경착륙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연준도 경착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도 연준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경기가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점도표에서 내년 5월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측지 못한
일이 터져서 경제 위기가 올 확률적으로 저는 그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 위기가 빠르게 올 수 있다. 연준의 점도표만 봐도 내년 5월 전에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LT와 금의 직전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을 한번 차트상으로 비교해보면 직전 사이클에서 나스닥 100 고점이 2018년 9월에 있었고요. 기준금리 고점은 2018년 12월에 있었죠. 그리고 TLT에 여기 표기된 상황을 보면 TLT가 2018년 11월 달에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코로나 위기가 터진 2020년 3월까지 이렇게 상승장을 연출했거든요. 이 시기에 저는 요 저점 부근에서 TLT를 모아서 위기를 해칭하게 됐었는데 요게 지난 사이클의 위기 구간을 표기해 둔 것이고 지금은 이쪽이죠. 지난 사이클도 보면은 TLT가 반등하기 전에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고 이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기였는데도 차트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차트까지 우하향하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50% 빠지면서 이제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TLT는 과거의 저점인 80불 정도가 예상되는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근처까지는 갔는데 80불을 터치하지 못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80불 근처에 와서 저점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시기에 상징적으로 미국채 숏을 주도했다고 보여지는 세력 중에 하나인 빌 에커먼도 숏을 이미 청산을 했고요. 30년물 미국채 수익률 5.5%라는 목표에 근처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된 상황이고 이 시기에 현물 TLT의 거래량이 최대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이 시기에 터졌어요. 그 말은 TLT를 그만큼 사고 있다는 세력도 많다는 거고 헤지펀드는 미국채를 숏을 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TLT를 저가에 엄청나게 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사려는 세력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80불 이상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시절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싶고 경제 위기가 더 가파르게 온다면 추세적으로 과거처럼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금인데 2018년 8월서부터 2020년 8월까지 반등을 했었고 이때도 보면은 금이 더 떨어지지 않고 삼각수렴하면서 힘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의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삼각수렴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지금도 거대한 삼각수렴 안에 있는데 이때쯤에 금이 당일 기준으로는 3%씩 반등하면서 어떤 추세를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2023년 10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이지만 이때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도 반등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고점에 있고 미국채와 금은 저점에서 반등할 준비를 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수록 그런 추세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TLT가 언제까지 하락할까라고 분석해드린 영상에서 5.5% 과거의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TLT가 미국채 수익률이 5.5% 이상일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TLT라는 게 이때 처음 생겼는데 닷컴버블 이후인데 이때 미국채가 4.5에서 5.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30년물이요. TLT도 80불에서 81불 저점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기간을 가졌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더 크게 30년물 금리가 올라서 TLT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한계는 5.5%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5.5% 시절에는 80불이었기 때문에 80불까지 최대 떨어질 수 있다. 최대 저점을 예상했을 때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고요. 몰디비라고 그때 당시가 재정위기가 있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채 수익률이 5.5% 근방에서 2.5%까지 3%가 내려간 적이 있었고 여기가 2.5%예요. 그리고 2010년 유럽위기 때는 미국채 수익률이 4.7%에서 3.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TLT의 가격을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30년 미국채 수익률이 2.5%일 때 120불 정도였고 2010년 유럽위기 때 3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3.5%일 때 108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반등 고점이
108에서 122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고, 그건 현재도 같은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구간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TLT가 과거 40년과 다르게 미국채의 가격이 우하향할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꺾이고 있고, 지난 디플레이션 사이클 때는 장기 이평선에서 어쩌다가 하락하지만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보다 높은 구간에서 유지되면서 TLT가 우상향했다면, 지금은 장기 이평선보다 낮은 구간에서 TLT가 장기 우하향하다가 경제 위기 구간에만 TLT가 반등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살짝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장기 이평선이 쭉 이렇게 내려올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TLT가 앞으로 경제위기가 올수록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이 정도 부근에서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TLT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TLT의 물량을 많이 줄여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요. 이 시점이 막상 다가오면 TLT를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해 있고, 오르는 거는 금과 TLT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TLT가 너무 좋게 보일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크게 비중을 줄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TLT의 매도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LT가 저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채 수익률의 흐름이나 경제 매크로 사이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TLT라는 종목 자체가 10년간 최하 가격, 가장 저점의 가격에서 가장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저점을 확인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위험자산은 마지막 반등 구간에 반등을 하지만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대체자산 금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은 경제위기가 어느 순간에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하락 채널을 7월 19일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11월 FOMC 이후로 급반등하면서 나스닥이 채널 상단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면 이제 3개월 만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나스닥이 더 반등하다가 나중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반등하면 반등하는 대로 자산배분 투자 입장에서는 익절하면서 이익을 더 실현하고, 이때나 이때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반등하는 장에서 위험자산을 정리를 하면서 안전자산과 현금을 확보해 두시면 나중에 경제위기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채널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3번째 돌파 시도를 실패하고 4번째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할수록 돌파할 확률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울기로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번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1월 3일 기준, 저번 금요일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하락해서 내려오면 최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이어질 거고, 그러면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이 고점이 지난 고점보다 낮잖아요. 지난 고점보다 낮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현재 그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전주인데 이런 뉴스가 또 기습적으로 떴더라고요. 2023년에 3월에 은행들이 파산했잖아요. 처음에 실버게이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면서 연달아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대형 은행까지 파산했잖아요. 근데 시티즌 뱅크라고 중소은행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중형은행 정도는 되는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떴냐면은 이 나스닥 지수가 마감한 다음에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 지수에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은행 파산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한 재료죠. 지금 은행 파산은 이때 이후에 이미 잊혀진 뉴스고, 그 이후서부터는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면서 은행들을 다 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등한 거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과거 은행 파산이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생각보다 좀 파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나타낸 거고요. 10년물과 2년물 그래프인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곧 이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는 대전제로 대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오냐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부분이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경기 침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인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해소가 되면서 0 이상의 양수로 복구가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면서 가파르게 복귀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타이밍상으로 일어났거든요. 1990년대도 그랬고, 나스닥 버블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급하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요.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한번 해소돼서 양수가 됐는데, 급격하게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죠. 코로나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터치만 하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대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역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위로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거든요. 해소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그거를 촉진시켰고, 최근에는 장기 금리는 다시 정상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여지가 희박해지면서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단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단기 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타이밍으로 어느 정도 진입을 했죠. 장기 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었고 진정하고 있고, 단기 금리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습이 과거 패턴이랑 봤을 때 경제 위기 구간으로 가는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게 될지, 이거를 현재 보면서 채권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가파르게 좁혀지면서 정상화되는 것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100%는 아니겠지만 과거의 경기 침체가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일어났다 보시면 되고요. 10년물과 2년물, 30년물과 5년물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의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자산 배분했던 경험을 살펴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오기 직전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금도 추세적으로 오르고 미국 채수 추세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 막판까지 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들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주식은 올랐지만 채권은 떨어지고 금도 많이 안 오르고 해서 자산 배분할 때 모든 자산이 오르는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잖아요. 최근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미국채까지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거의 경제위기를 앞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미국 주식도 정말 끝물에 오기 전까지는 반등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 심지어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사이클처럼 전고점 갈지 안 갈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도 좋을 수 있고 채권시장도 좋을 수 있고 금시장도 좋을 수 있다. 이걸 염두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